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1조 4천억 원대 순매수세를 기록했는데요. 네. 코스피는 시총 상위의 대형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상황이었고 4,160선대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오늘 연출돼서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아까 이제 기관 수급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외국인이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원래 그 전에 1,200억 원 가량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469억 원으로 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한 1,600억 원 가량을 막판에 더 샀다. 대형주 중심으로 또 매수를 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내 증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 길건우 FR자산관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 하나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유연 팀장님,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가 만기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동시 만기였기 때문에 어제 조금 우울한 만기긴 했어요. 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도 많이 해놨고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올릴 여지 좀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기 특히 이제 동시 만기일 주간을 좀 살펴보면 만기일 당일의 흐름과 그 다음 날은 좀 반대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만기일 날 좀 재미없으면 금요일은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은 좀 좋은 케이스들이 많고요. 오히려 만기일 날 폭등을 한다. 그러면 금요일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들을 좀 급하게 정리하면서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가 좀 재미없었고 사실 뭐 미국 시장도 좀 이런저런 악재는 있었지만 뭐 크게 빠질 이유는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매도해왔던 것들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 정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나 하놀바이오파마나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이번 주에 있으면서 맞아요. 모든 바이오 섹터들을 조금 섹터를 다 좀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이제 12월 둘째 주 가니까 조금씩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바이오 섹터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그 레버리지들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의 분봉 흐름을 좀 보면 정확히 10시 반, 1시 반 딱 반대 매매 나오는 그 시간에 물량이 한번 뚝 던지고 막판에 좀 던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바이오 섹터들을 비중 있게 가져가시면 이번 주말에 사실 편하진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특정한 몇몇 종목들,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과거 사례들 보시면 기가 막히게 또 연말 지나고 나면 또 올라옵니다. 네. 작년에는 이런 이벤트가 11월부터 나왔어요. 네.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고생하다가 올라왔거든요. 예.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불행 중 다행인 게 이제 기껏해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요 정도의 이제 좀 악성 수급들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악성 생각해서 연말 연초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요. 네. 뭐 오늘 주가가 빠지니까 자신감을 아마 상실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빅테크, 빅바이오 회사들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바뀐 거 없고요. 예. 일단 지금은 뭐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달라지시겠습니다만 일단은 버티실 수 있다면 지금은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또 괜히 겁나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계속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 근데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자금은 금융이나 가치주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길건우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게 금융이나 가치라는 건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맞아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많이 휘청휘청하고 움직이고 빠를 때는 안전한 걸로 대피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이 랠리가 좀 소극적이라는 느낌.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버티기 하시는 분이 많은 시장이구나라고 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시장은 앞에서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괜찮은 친구는 또 회복을 또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타이밍상의 문제인 거지. 뭐 크게 저는 뭐 올해 우리나라의 그 국내 증시 뷰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보시더라도 굉장히 뭐 수익 상승률을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근데 12월 막판에 이제 12월 넘어가면서 최근에 조금 많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항상 그런 거 나오거든요. 여전히 국장은 이 얘기가 항상 연말에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해가 딱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야,
국장 안 하길 후회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환경상 수급은 자꾸 조금 돌고는 있지만 뭐 앞으로 남은 한 2주 정도 볼 때 저는 뭐 항상 이때쯤 되면 이제 산타 랠리 있냐 없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안전한 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되려 이제 실적은 괜찮은데 못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기다리고 계시거나 하시면은 뭐 훨씬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랠리는 온다. 길건우 대표와 저도 같이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팀장이 아까 이제 말미에 이야기해 주시면서 코스닥 이야기를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2주 전에 소식 나와도 끄떡 없을 거다. 뭐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2주 지나서 또 이렇게 이슈가 나오니까 저의 그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 딱 일주일 됐네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도 뉴스가 나왔고 오늘은 뭐 또 뉴스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할로자임 이제 계속 뭔가 딴지를 거는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알테오젠 머크 진영으로 확실하게 기술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 할로자임은 또 존폐기로에 가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마지막 목리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1년 전에도 알테오젠이 한 10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11월 정도부터 이제 11월 한 달이 재미가 없었는데 그때도 주가가 빠지니까 기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그에 걸맞는 해석을 계속 내놓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알테오젠의 SC 제형이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연말 되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 주가가 빠지니 2월 빌미로 좀 빠지는 느낌도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결정이 났잖아요. 맞아요.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급적인 이벤트도 좀 있어요. 결국은 코스닥에서 빠지면 코스닥 150 ETF 자금들은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면 코스피 200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빠질 때는 거의 급하게 빠지고요. 들어갈 때는 천천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이벤트 충격으로는 빠질 때가 사실 더 큰 상황인 거죠. 지금은 코스닥의 대장이지만 코스피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자금과 들어가는 자금이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사이로. 근데 이제 단기 영향의 이벤트가 미치는 거는 빠져나올 때 영향이 좀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 잘 지나고 연말 연초 지나고 나면 이제 알테오젠은 또 다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목표 주가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뭐 단기적인 노이즈 단기적인 노이즈의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건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알테오젠도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불길이 싹 다 번져버려서 조금 우울해졌습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노이즈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그것도 있고요. 최근에 일주일로 딱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가 더 재밌었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더 재밌었어요. 코스피가 조금 소외가 많이 됐었고 근데 이제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올라온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특히 로봇주들. 맞습니다. 근데 이게 2주, 3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시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에서 조금 재미를 보고 이제 다시 코스피로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게 시장에서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오에 무슨 일이 있다, 뭐 2차 전지에 무슨 일이 있다, 로봇에 무슨 일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급상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뭐 알테오젠 뭐 조금 더 붙이자면 저도 굉장히 단기적인 노이즈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SC 제형 자체가 이게 정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미 그 전에 끝났어요. 지금까지 돼서 마지막 정도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알테오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 되는 네, 뭐 그래도 이제 뭐 나머지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여기서 분쟁 이슈만 사라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이제 지금 뭐 코스닥도 이렇게 하루 정도 빠지면 사람들 생각에 아 역시 코스닥은 안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아주 단기적인 노이즈다. 시장에서 조금 왔다 갔다 시소를
코스피랑 코스닥을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로자임의 이 특허 만료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 줄 타는 사람이죠. 보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할로자임 모양이 딱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알테오젠 잘 버티면서 또 국내 투자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섹터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브로드컴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홍현 팀장님, 시간에서 브로드컴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닝 서프는 좋았는데 이 컨콜에서 네. 이 수익에 대한 보수적인 코멘트가 네,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영향이 그렇게 컸나요? 글쎄 뭐 에이직칩과 관련된 내용들은 좋았는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 뭐 국장이 그렇지라는 표현했는데 뭐 미국 시장도 세로는 많이 나옵니다. 네, 세로는 딱 나왔어요. 이것도 저도 처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되게 좋게 나왔다. 그래서 그때 쫙 솟아 올라가는 걸 봤는데 잠깐 다른 거 하다가 봤더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에이직칩 앞으로는 이제 진짜 피지컬 AI 가면서 에이직칩의 수요는 저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지금 주식에 대한 반응은 로봇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 엔비디아는 분명히 점유율은 조금씩은 떨어질 거예요. 이제 갈수록 근데 다만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근데 그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들은 아마 에이직칩과 관련된 내용들, 피지컬 AI와 관련된 내용들, 뭐 이거를 활용하는 로봇 주식들이라던가 예.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조금 더 이제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학습됐던 AI 데이터들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은 또 다른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브로드컴 주가 하락이 오늘 주가 우리나라 주식에도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은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하는 거는 TPU, 에이직 칩입니다. 네. 그죠? TPU로 대변되는 에이직 칩이고 엔비디아가 하는 거는 GPU죠. 어떻게 보면 범용이고 에이직은 개별 맞춤형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필요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H칩입니다. 이 세 가지 세 회사들이 내년에도 수혜를 여전히 볼 거라고 네. 봐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로 좀 네.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스페타시스가 많이 네, 맞았습니다. 그거는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브로드컴이랑 브로드컴과 오라클 둘 다 수혜를 봐왔었는데 네. 그나마 브로드컴이 이제 구글 진영하고 이제 잘 올라가면서 같이 그걸 버티고 있었는데 믿었던 브로드컴마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타격이 오늘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오늘 근데 뭐 컨콜 내용 보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백로그? 네. 백로그가 좀 불안정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상용화하는 시기를 좀 더 너무 딜레이가 됐다라는 데에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굳이 뭐 일일비 안 해도 되는 뉴스가 안 해도 맞습니까?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시기상 뭐냐면 그냥 색안경을 좀 굉장히 시꺼먼 걸 하나를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시꺼먼. 얘기가 나와도 그냥 이제 어찌 됐건 프레임이 씌워졌다. 네, 좀 애매한데 네. 이런 게 생각들을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로 되겠어? 사실 네. 이 정도잖아요. 수치가 그럼 올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이거를 엔비디아로 이제 조금 당겨서 보시면 네. 엔비디아 초반에 한 1년 반, 2년 동안 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야, 무조건 간다 이거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실적 추정치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냥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한 20-30% 정도 높게 나와줘야 주가가 반응을 했었어요. 엔비디아가 기존에. 근데 지금도 이제 지금 뭐. 브로드컴도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치가 예를 들면 매출액이 174억이었는데 발표치가 180억이었잖아요. 고만고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90억이나 200억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건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일희일비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독주 체제에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AI 거품론 얘기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라고 숫자를 보여줬어요.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고 그때 빠졌잖아요. 예. 네, 근데 구글에서 TPU 나오고 제미나이 3 성능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되려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독주 체제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는 거의 중심은 사실은 에이직이에요. 에이직 안에 TPU도 있고 네. 다른 애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시장 자체는 이쪽을 방향성을 내년은 분명히 더 많이 잡을 거고요. 아마 올해 브로드컴 상승한 것보다는 내년에 저는 분명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오. 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처럼 캐펙스 증설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지금 또 괜히 급하게 늘렸다가 나중에 또 위험해지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서버 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면 수요랑 공급 대비해서 수요를 맞춰주는 걸 이제 100% 다 맞춰주면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서버 쪽은요, 맞춰주는 게 50%도 안 돼요. 네, 그리고 내년 캐펙스 증설하는 게 진짜 많아봤자 한 20%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30%가 여전히 공급 부족이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 가격의 하방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반도체는 걱정할 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려 이렇게 조금 크게 빠지잖아요. 근데 딱 아마 오늘 밤 시장 보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크게 더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 바닥은 조금 그래도. 네, 이 이제 정도. 그걸 보시면 아 조금 마음을 안도해도 되겠구나. 내가 들고 있는 반도체 이상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딱 기억이 나는 게 올해 사실 이 AI랑 반도체 중심이 좀 승자 독식의 느낌이 좀 많이 맞아요, 강했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는 이제 내년에는 그럼 좀 포인트가 바뀔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퍼지는 걸로 스프레드? 굉장히 많이 퍼질 것 같고요. 오. 네, 1차는 어찌됐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HBM4가 어찌됐건 맞춤형에 조금 특화가 돼 있어요. 예. 네, 3E 버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로드컴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기존보다 HBM4를 더 많이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1분기 때 양산 시작해서 2분기 때부터 매출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메인은 우선은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다른 애들이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면 브로드컴이 에이식 쪽은 하지만 지금 팹리스 쪽이 어찌됐건 계속 부각이 더 돼야 되는 실정이에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대기업이 어찌됐건 본인들 건 만들고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팹리스들이 최근에 조금 쉬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쪽도 조금 부각될 것 같고 이슈 페타시스 오늘 쉬긴 했지만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기판주들 관련해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이거예요. 수요는 많아진다. 장비 쪽은 모르겠으나 네, 소재는 망가질 게 없다. 네, 이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맞아요. 내년의 실적 상승분은 올해보다 훨씬 더 클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뭐 비율을 조금 다른 쪽으로도 뭐 번지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산되어가는 부분, 요거 포인트로 하나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브로드컴 실적은 확인을 했고 다가오고 있는 실적은 또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다음 주죠. 마이크론 실적을 보게 되면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정말 제대로 상승 모멘텀을 달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교안 팀장님 어떻게 좀 강력한 모멘텀이 될까요? 저는 오라클이나 브로드컴보다는 걱정은 좀 덜 됩니다. 네, 오히려 차라리 칩 메이커들은 차라리 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요게 한 내년 이맘때쯤 가면 걱정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 IDM 2개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계속 실적 뻗어나가는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똑똑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증설을 너무 선제적으로 하다가 뒤인 경험이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는 부분들이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 소부장들이 증설이 없으니까 소부장들이 힘을 못 쓰는 거와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큰 회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그쵸.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HBM이 일단은 뭐 T표가 됐든 G표가 됐든 지금보다 조금 더 대중화돼서 또는 빅테크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은 실적 걱정은 아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 네, 걱정은 그래서 없다. 저는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5개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일단은 FOMC 있었고. FOMC 있었고요. 우리나라 선물 동시만기 있었고 네. 두 회사 실적 발표 있었고 오라클과 또, 브로드컴. 네, 그리고 GPT 5.2 공개가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렇겠죠. 화요일이었는데 이제 어젯밤에 발표. 왜 저는 오늘 알았죠? 네. 네. 근데 이제 원래는 화요일 날 한다고 했었는데 어. 늦어져서 이제 어젯밤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굵직한 것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제미나이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지만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굵직한 것들이 일단 다 지나갔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 이제 악재가 갑자기 나오는 거 빼고는 이제 특별히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실적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브로드컴이 다음 주에 발표했으면 차라리 날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시기적으로. 이제 FOMC 전후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다 이제 좀 뭔가 수급이 리밸런싱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좋게 해석할 확률이 좀 더 높다. 맞아요. 역으로. 네. 주가가 떨어지니까 콩콜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사실 갖다 붙인 거지. 주가가 올랐다면 그래서 뭐 선후 관계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좋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세가 좋아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수식어가 달라지는군요. 수식어가 달라졌을 거라고.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막 주가가 올라가다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으면은 그때는 네. 진짜 우리가 세론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급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브로드컴도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세론이 나왔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절대 걱정을 안 하는 게 팀장님 앞서 TSMC 네. 매출은 이번 주 중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또 우상향 25% 늘어난 이 매출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뭐 마이크론까지도 안 가고요. 삼성전자도 안 가고 하이닉스만 딱 봐도 그럼 하이닉스는 걱정이 없겠네라고 네. 쉽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사실 투자 경고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쉬워요.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시총 2위를 굳이 투자 경고까지 붙여야 될까? 오늘 저는 뭐 억울한 개인적으로 종목 많더라고요. 억울한 종목이 좀 많이 네. 있죠. 지금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붙어 있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다음 주에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고 아마 하이닉스가 24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티 예고인가요? 네네. 아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러면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뭔가 큰 수급이 사실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네, 뭐 그런 투자 경고에 제한이 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뭐 지금부터 40% 정도 올라가지 않아야 이제 풀리는 건데 사실 ADR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사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네. 뭐 하이닉스는 일단은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좀 최근에 11월 달에 많이 빠져나가서 걱정이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그 지수가 2,000대에서의 1조 매도와 4,000대 이상에서 1조 매도는 아예 달라요. 옛날 한 5천억 정도 매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진 것도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이제 FOMC 전후로 좀 이제 시장의 색깔이 다시 좀 잡아지지 않을까. 네. 근데 대신에 코스닥은 조금 여지는 좀 남아 있겠죠. 그 수급에 대한 좀 수혜를 네. 피가 좀 보는 것 같고 이제 요 밸런스를 맞춘 시기가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징징된 것 같아요. 투자 경고 때문에 요새 우리 모두의 증시 마음을 보면은 같이 대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안타까움이 좀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징징댔는데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또 계속해서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하이닉스가 11월부터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었던 게 하이닉스로 저점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에 아니 오히려 추세가 돌아가는 62만 원 정도 넘어갈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 라는 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투자 경고를 네. 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아무도 되는데 지금 상상하지 사실 투자 못했던. 경고 때문에 공격적 수급 못 들어왔지 지금 밸류 충분히 62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참 애매한 구간이기는 한 거는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랑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론이 뭐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크게 주가에 영향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미칠 것 같고요. 그러면 얘 자체들의 실적을 비율을 볼 건데 이제 상승률을 볼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더 올랐느냐. 삼성전자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더 올랐느냐. 그러니까 상승폭이 SK하이닉스가 꾸준하게 매출은 잘 하고는 있지만 기존보다는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치보다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까 이제 62만 원 딱 돌아서면 괜찮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투자 경고까지 이제 지금 그쵸. 상황에서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 소급 적용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요 구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뚫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더 네. 가깝죠. 네, 훨씬 더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뷰에 나쁜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슈 호재는 더 많아지는 상황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실적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실적 구간에서 얼마나 서프라이즈하냐 이거인데 지금 삼성전자 예상치 나온 게 보면
거의 그 반도체 쪽만 본다라고 하면 작년 4분기 대비하면 거의 한 5배예요. 네, 3, 4분기 예상 실적이 거의 5배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저 같으면 외국인 똑같이 삼성전자, SK를 둘 다 보는 것보다도 제한적인 수급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손을 훨씬 더 빨리 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HBM4 관련돼서도 SK하이닉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등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등은 사실 계속 1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2등이 점수 조금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야, 그래 너 1등 이제 노려볼 수 있겠구나. 보인다 너. 너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주식은 사실은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힘은 되려 이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셀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당분간은 60만 원대에서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그걸 딱 대변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기관이 삼성전자를 거의 3,300억 원 샀고 하이닉스를 1,400억 원 가량 샀습니다. 외국인과는 좀 다르지만 기관 쪽에서 지금 다시 반도체를 담고 있는 모습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반도체는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반도체 키워드는 뭘로 봐야 될까?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키워드가 많죠. 소부장, 기판, HBM, TPU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키워드 좀 어디로 보세요? 키워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에이직 쪽으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TPU 에이직으로? 쪽으로. 네, TPU TPU. 쪽으로 보여야 되는 것 같고요. 그 결과물들이 벌써 일단은 로봇이라는 결과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예전에 AI로 학습됐던 것들을 이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를 어디다 활용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전 주가가 익사이팅하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5,000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차 버게 됐을 때에 대한 충격보다 정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물건을 만드네, 생산하네, 그 보는 충격이 임팩트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정말 먼 미래, 뭐 공상 SF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가 아니라 내년이면 정말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AI의 발달로 인해서 그게 더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사실 전기차도 시장에 등장한 건 2010한 2, 3년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주가 올라가는 거는 2020년, 2021년, 22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한 10여 년 정도를 테마주의 카테고리에서 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산업 카테고리가 됐죠. 근데 로봇도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로봇도 예전에는 그냥 로봇 테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데요? 지금도 아직은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안 나오기는 맞아요. 하죠. 실적 대비 너무 비싸긴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보면 이 실적이 20총이 말이 돼라는 표현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가능성에 베팅한다. 아까 대표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AI 발달이고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HBM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피지컬 AI가 분명히 될 거고 이번에 로봇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번에 로봇 행정명령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또 하나의 고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제조업의 부활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동남아시아 국가 또는 중미 국가들의 인건비만큼 저렴하게 쓸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이 노동자들의 숙련도 문제예요. 숙련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업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지금 배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두 가지의 고민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로봇입니다. 결국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나왔다라고 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거의 휴머노이드 회사, 우주 항공회사 바뀌었잖아요. 네. 아직 테슬라가 제대로 상승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로봇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아요. 이거 테마주고 아직도 비싸. 근데 이 부분이 확진으로 바뀔 때가 좀 무서운 그 시기는 부분들이고. 오니까. 네, 그 예. 시기는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 옆에 휴머노이드가 앉아서 제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기는까지는 아직 멀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휴머노이드도 공장에서 한정된 거기서만 움직이는 것뿐이지 우리 길거리에서 뭐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거나 그런 시기까지는 맞아요. 아직 먼 미래예요. 이제 분명히 올라가면서 당연히 부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그 미래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네. 성장성도 아직 많이 남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는 이 의구심도 지금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나올 것 네.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인데 저는 아까 전기차랑 비유를 너무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테마를 가져가다가 우리가 살면서 자동차들이 쑥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보이기 시작했던 게 이제 한 2018년부터 그쵸? 대략 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기차 엄청나게 올라갔던 게 언제죠? 2022년, 3년 그 시기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게 로봇주는 테마성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진짜 내 옆에 지금 로봇이 하나하나씩 생겨가는 그 타이밍 그때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쵸 대표님? 뭐 그렇게 하면 맞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막 아우 급해 어.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급하잖아요. 저요? 저는 예, 저는 좀 얼리어답터라서 그렇죠. 이게 사람이 심리인 것 같은데 미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요. 네. 한 1, 2년 갖고 있으면은 갈 거라는 건 아는데 이걸 자꾸 계좌를 열어보게 되잖아요. 열어보고 네, 조급해지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조급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때는 딱 하나입니다. 사고 지우던지. 네. 기억을 지워야 돼요. 네, 기억을 지우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전체적인 뷰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주가가 이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 많이 오른 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뭉텅거리로 같이 가는 건데 네. 왜냐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장비와 소재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야 상대적으로 여기는 왜 이렇게 빠졌지?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나쁜 뷰는 현재는 없습니다. 로봇 쪽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로봇 다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뭐 대장주들도 사실은 다 올랐죠. 그다음에 그 말 그대로 그 뭐죠? 액추에이터 관련된 SPG나 SPB테크 같은 경우에도 야 이렇게까지 세게 가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 잡기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전한 거 반도체에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캐펙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 전공정은 뷰가 그렇게 맑지는 않아요. 네. 근데 후공정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 네, 근데 최근에 후공정 관련 주가를 보시면은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느냐를 보시면 차트는 이제 뭐 대표적인 거 뭐 테크윙도 있고 하나마이크론 있고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그래도 저점은 조금 다지는 게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후공정 관련된 것들은 HBM이랑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그렇죠. 게 대부분 선행학습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 얘네들 크게 망가질 건 없거든요. 오. 네, 그러면 이제 조급하신 분들, 저. 네, 1, 2년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제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네. 좋은 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이 투자 아이디어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봇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쓰기엔 어제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과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요? 어제 저희가 진짜 이 시간에 내년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프레시한 재료 없을까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 이야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프레시할 것 같다. 근데 저희도 전적으로 다 동의를 했는데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머니쇼 플러스가 이렇게 빠릅니다. 미리 앞서가죠. 머니쇼 플러스가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리호 발사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재사용 발사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화에어로도 급등했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재사용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황현 팀장님, 이 재사용 발사체가 앞으로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런 모멘텀으로 본다면 그냥 테슬라 사시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너무 티 같은 대답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아직 우주항공은 저는 조금 테마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본다라고 하면 네. 당장 로봇이 낫고 성장률 봤을 때 네. 최근에 뭐 그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우주항공청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마주 그러니까 실제 사업과 상관없이 지금 주식들은 테마주의 모습의 전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오늘 뭐 개별 작은 소형주들 우주항공과 관련된 소형주들이 좀 오르고 막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다른 바이오가 빠져서 수급적인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분명히.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테마주 영역, 전형적인 테마주 영역이다 아직까지. 전형적인 테마의 영역이다. 네. 대표님 의견도 물어봐야겠죠? 저도 거의 큰 뷰는 비슷합니다. 뭐 이유인즉슨 발사체는 우선은 기억에서 지우세요.
왜냐면 그 스페이스 X를 기준으로 볼게요. IPO. 네, 뭐 IPO가 사실은 훨씬 X를 더 기준으로 세고요. 보자. 네네네. 그다음에 X도 재사용 발사체 만들 때 네. 실패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8번 만들고 그다음 만들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말이 저희가 8번이라고 기억하는 거지 그거에 딱 집중해갖고 개발하고 준비하고 돈 쏘는 얼마나 거는요 들어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찌됐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카이 같은 경우가 정부 사업을 같이 했어요. 기술 이전도 지금 하고 있고 저 빨라봤자 10년 봅니다. 10년 빨라봤자.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안에서 그래도 나는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그래도 역시 뷰가 좋아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인공위성이 낫죠. 이유인즉슨 재사용 발사체를 만드는 데는 기간이 오래 걸릴 건데 그럼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꾸준하게 개발을 하겠지만 돈을 버는 거는 위성체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우리나라 거에 쏘지 말고 딴 애들 쏠 때 같이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인공위성 쪽에서는 지금 실적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 X에 이제 상장하니까 이게 훈풍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 X의 대부분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 인공위성, 적게도 인공위성 통신 사용료에서 네,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사실 국내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쪽을 조금 뷰를 본다라고 하면 투자는 이쪽으로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안에서도 첫 번째 테마로 보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차라리 그래도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인공위성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기업 공개 그 이슈 자체가 정말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뭔가 동력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두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아니요, 제가 근데 잘 그게 짚었나요? 그래서 테마주라는 표현을 그래서 드린 게 테마주가 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사서 정말 몇 년 동안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기에는 그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사실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다른 옵션이 좋은 게 네. 많고. 네, 그래서 좀 잊혀질 때쯤 또는 이거 일정 매매라고 하죠. 뭔가 관련된 일정이 있을 때 한 달 전에 사놨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이 좋은 거지. 일단 지금은 산업 자체가 무르익는다고 하기에는 아까 나왔던 로봇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느낌이 저는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스페이스X IPO 한다고 이건 미국에서 IPO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까지 이 낙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건 저도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있긴 있을 거예요. 짧게. 짧게 정말 트레이딩 관점만. 네, 정말 짧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긴 호흡으로 보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송 아닐 때 대화 나눌 때 휴가 어디로 갈 거냐? 네. 라고 했을 때 달 한번 구경 갔다 오려고. 라는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테마가 아니겠죠. 자, 앞서 저희가 로봇 네. 언제 상용화되냐 얘기했는데 네. 나 단 한 번 갔다 올게는 너무- 야, 얼마나 걸릴까요? 와. 그렇죠. 예. 그러면 재사용 발사체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야 그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는 예. 뜻이에요. 그래서 짧게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일정 매매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뭐 미래를 이야기를 먼 미래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뭐 로봇, 우주항공까지 해봤고 원전은 먼 미래는 아닙니다. 네. 원전은 오늘 아주 호재가 있었습니다. SMR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두산 에너빌리티 아주 좋은 수급과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제 투자 경고 예고 종목이 돼서 그런지 예전만큼 잘 올라가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현 팀장님 BHI가 그걸 다 받아간 네. 모습이 좀 나타나는 네. 것 같습니다. 원전의 흐름은 그래도 계속 좋아지는 건 잡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SMR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빨라야 뭐 20년 후반 정도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불확실한 거고. 근데 이제 원전하고 전력기기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들 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섹터들에 대한 투자 스토리는 AI와 같이 가는 궤잖아요. 네. AI 전력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결국 수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었던 전력만 가지고 안 되고 기존에 있었던 전기 가지고도 안 된다. 추가적인 원전이 지어야 되는데 대형 원전 지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하다. 근데 더 빨리 짓고 모듈로 지을 수 있는 SMR을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AI 섹터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원전은 원전인데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의 보는 거지. 그냥 원전 섹터를 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냥 AI와 같이 가는 섹터다. 원전 AI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섹터라고 봐요. AI가 네, 무너지면 근데 그렇죠.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떠한 투자 논리가 붙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또 개별 이슈가 또 있는 부분이라서 주가는 좀 많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긴 합니다만 큰 줄기로는 AI와 같이 가는 섹터다.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AI와 같이 가는 섹터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투자 경고 요거 이제 예고가 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길건 대표님 보셨을 때 만약에 이게 하이닉스도 지금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하이닉스나 투경이라면 공격적인 수급이 못 들어오니까 이럴 때 조금 매집하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큰 뷰는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면 이제 이런 생각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원전이 가져가는 것도 맞는데 네.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원전을 많이 짓고 싶어하는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네, 미국이랑 중국. 그렇죠. 네, 중국이 한 1년 반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력 부족하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원전 한 400개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20년 안에 그거보다 더 많이 짓겠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우리가 제일 많이 지을 거야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왜 이 얘기가 계속 나올까라는 거를 저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원전이 한 400개가 조금 넘는데 이 중에 70년도, 80년도에 지어진 원전이 160기가 넘습니다. 네, 그 수명이 40년이 넘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 수명 연한을 늘리고는 있어요. 뭐 20년짜리 20년 더 하고 40년짜리 20년 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 수명 연한 늘려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력이 40년 전의 전력 사용량이랑 네, 현제 그렇죠. 기준과 앞으로의 10년의 전력 사용량은 완전 달라요. 그러면 안전한 SMR도 하기는 하겠지만 대형 원전도 사실은 지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40년 넘은 165기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안전하게 지금 눌려 있을 때 꾸준하게 매집하시는 게 나중에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 항상 그 움직임이에요. 횡보를 조금 하다가 탄력 붙기 시작하면 쭉 올라갑니다. 여기는 한 달 쉬고 한 달 올라가고. 맞아요. 예. 네, 무섭게 올라갔다가 또 조금 쉬었다가 횡보 쭉 하고. 시즌 비시즌이 확실한.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비시즌 때 모아두시면 예. 시즌 때 재밌겠죠. 그렇죠. 네. 오늘 섹터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네.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다음 주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네. 일단 이번 주는 너무 많은 우리가 이슈들을 치러내면서 좀 정신이 없었던 다음 주는 좀 상황이었는데 한숨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팀장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피로도가 좀 높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12월 둘째 주는 처음 봐요. 네. 그랬나요? 네, 왜냐하면 원래 11월 말까지 대부분의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11월 말까지 운용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지금 사실 실제로 여의도 아침에 가면 맞아요. 한선해요. 되게 한산합니다. 네.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가면 여의도 분들이 다 이제 일찍 출근하긴 합니다만 새벽에 이렇게 한산한 때가 없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11월 말까지 북클로징하고 이제 따뜻한 나라로 다들 휴가 가시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평가도 다 끝났고 뭐 금융기관들도 이제 평가는 거의 11월 말에 끝나요. 12월은 이제 쉬면서 내년도 준비하고 이제 이런 뭐 좀 작은 종목들 매매하고 그런 시즌인데 이번 주에 종목들이 엄청 변동이 많이 심했죠. 이벤트들도 많고 그리고 좀 평소와 다르게 코스닥의 바이오가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원래 12월은 쉬는 주간인데. 그래서 원래 12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이런 뭐 대조지 양도세 이슈들, 그다음에 큰 수급들이 쉬는 주간이요. 통틀어서 좀 한산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이벤트도 다 끝났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미국도 동시만기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보다는 좀 편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보다 편할 거라고 보고 연 말로 이제 월 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시 조금씩 코스닥 특히나 좀 작은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대형주도 그렇고. 여의도 현장의 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휴가 때문에 오늘 방송 못 나오셨을 그렇죠. 텐데 지금 시장이 이래서 오늘 나와주신 거라고 우리가 감사히 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꼭 휴가를 갑니다. 근데 올해 진짜 안 갔어요.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오늘 정말입니다. 나와주셔서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길건 대표님은요? 대표님. 네, 뭐 비슷합니다. 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2주 딱 조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이 2주 기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앞선 2주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 괜찮은데 못 간 섹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역시 그래도 안전한 게 제일이지. 아까 초반에 저희가 금융과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치주들로 최근에 수급이 온다 이 느낌처럼 수급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에 저도 재미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주 재미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별로 없어요. 그냥 버티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다음 주는 조금 이걸 수확할 수 있는 나머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인사이트 오늘 아주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쫙 다 훑어봤던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